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많은 대감이 젊은 첩을 두게 되어 매일 밤마다 잠자리를 같이 하였으나 소중이가 작동되지 않아 재미를 보지 못하였다. 아니, 이놈의 소중이가 왜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그리하여 대감은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서 비싼 값을 치르고 소중이에 좋다는 파란 가루약을 구입하였다. 대감은 그 약을 베개 밑에 감추어 두고 아침마다 따뜻한 술에 두어 숟갈 타서 몇 주 동안이나 마셨으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아니, 이 비싼 약을 먹는데도 어찌 소중이가 묵묵부답일꼬?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당새가 대감이 약 먹는 것을 엿보고는 틀림없이 좋은 약이라 생각하여 한번 먹어봐야겠다고 노리고 있었다. 아니, 도대체 저게 무슨 약이지? 맨날 대감님 혼자만 좋은 약을 드신다니까. 어느 날 마당새는 대감이 출타한 틈을 타 그 약을 훔쳐 몰래 마시고 나서는 10여일간 나타나지 않았다. 대감은 마당새가 10여일이나 보이지 않자 다른 종에게 물었다. 아니, 이놈의 마당새가 10여일이나 되도록 보이지 않으니 괴이한 일이로다. 가서 마당새를 찾아오너라. 잠시 후 마당새가 도착하자 대감이 물었다. 그동안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 어찌하여 10여일이나 보이지 않았느냐? 그러자 마당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답했다. 대감마님께서 베개 밑에 좋은 약을 숨겨두고 잡수시는 것을 보고 소인이 지난번에 그 약을 훔쳐 따뜻한 술에 타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대감님께서 약을 훔친 것을 알아차릴까봐 겁이 나서 며칠간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돌팔이 의원에게 사기를 당한 듯합니다. 그 말을 들은 대감이 말했다. 뭐라고? 어쩐지 아무 효과가 없다고 했다. 내 이 돌팔이 놈을 그냥 마당새야 따라오너라. 그리하여 대감과 마당새는 의원으로 쳐들어갔다. 야, 이 돌팔이 놈아. 몇 달 전에 내가 500냥이나 주고 사간 그 파란가루약이 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냐? 늙은 내가 그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젊은 마당새 놈이 먹어도 효과가 없으니 어찌 된 것이냐? 이놈아, 당장 내 돈 500냥 돌려내라. 그 말을 들은 의원은 당황하며 말했다. 대감마님, 그 약은 먹는 게 아니라 소중이에 바르는 약인데요. 옛날 어느 마을의 한 농부가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안면이 있는 스님을 만났다. 스님, 장 보러 나오셨습니까? 그렇다네. 그런데 스님의 소매 끝에 삐죽이 나온 병꼭지가 보이는 것이었다. 아니 스님, 그거 술병이 아닙니까? 혹시 술 드시나요? 농부가 깜짝 놀라 묻자 스님은 몹시 당황해 얼버무린다는 것이 그만. 아닐세.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집에 고기가 몇 점 있어서 조금 곁들이려는 걸세. 아니, 그럼 고기도 드신단 말입니까? 농부가 더욱 놀라서 물으니 스님은 또 실수했구나 싶어 얼른 둘러대는데 그게 아니라 절에 손님이 와 계시지 않겠나? 그러니 손님 대접까지 안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렇군요. 어떤 손님이신지 귀하신 분인가 보군요. 한 굽이 넘긴 스님은 안심하며 귀하다마다 오랜만에 장인어른이 오시지 않았겠나? 깜짝 놀란 농부가 다시 물었다. 아니, 방금 장인이라고 하셨습니까? 스님은 그제야 아차했는지 말꼬리를 슬쩍 돌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절에 좀 시끄러운 일이 있어서 아는 분이 찾아왔다네. 아, 그랬군요. 산속에 있는 절에도 시끄러운 일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골치 아픈 일이라네. 글쎄 마누라하고 첩이 대판 싸움이 붙었지 뭔가. 그래서 그걸 좀 말려달라고 장인을 모셨다네. 그 말을 들은 농부가 몹시 화를 내며 말했다. 아니, 어찌 출가한 스님이 술과 고기를 먹고 아내와 첩까지 거느리고 있단 말입니까? 내 관가의 이야기에서 당장 승려가증을 거두어 버리도록 해야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스님이 슬픈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 안 해도 된다네.
내 작년에 도둑질하다 들키어 이미 허가증을 반납했다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나이 든 처녀가 있었다. 하루는 몸이 근질근질해서 참지 못하고 달걀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이 나이에 아직 시집도 못 가고 몸은 자꾸 근질거려 미치겠네. 그렇게 달걀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그만 그 달걀이 잘못하여 거시기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런데 아무리 달걀을 꺼내려고 해도 나오지가 않았다. 이 일을 어쩌면 좋나? 그래서 부끄러워 며칠째 말도 못하고 있다가 하는 수 없이 동네에서 어리숙하고 바보 취급을 받는 한 총각을 불렀다. 얘, 너 소문을 내지 않고 내 그곳 속에 들어간 달걀을 꺼내줄 수 있니? 꺼내주면 뭐 해줄 건데? 만약 달걀을 꺼내주면 너에게 내 몸을 한번 맡길게. 그 말 참말이지? 참말이지 않고 언제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니? 그럼 좋아. 어서 두 다리를 벌려봐. 바보 총각은 그녀의 그곳에 대고 쥐쥐쥐쥐 하고 소리를 내었다. 그러자 아닌 게 아니라 병아리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나오는 것이었다. 따뜻한 그 속에서 달걀이 벌써 병아리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자, 이제 약속을 지킬 차례구먼. 할 일을 다 마친 총각이 약속받은 대로 처녀를 덥석 끌어안았다. 그러자 처녀가 총각을 밀치며 말했다. 그만둬. 너 같은 바보하고 하는 건 싫어. 이에 화가 난 바보 총각이 소리쳤다. 삑! 독수리야, 독수리. 그 말을 하자마자 놀란 병아리가 다시 처녀의 그곳으로 쪼르르 달려 들어가 버렸다. 옛날 어느 고을에 시골 여인네들이 모여 밭에서 일을 하다 시간이 늦어 날이 어두워져 가자 소쩍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하품을 하던 한 여인이 일손을 놓고 이렇게 말했다. 날도 저물고 심심한데 우리 남정네들이 기생집에서 하는 것처럼 서로 가슴을 터놓고 소쩍새 울음소리로 글을 지어보는 것이 어떻겠소이까? 여인이 이러한 제안을 하자 마침 무료하던 차에 잘 됐다며 다른 여인네들도 반겼다. 이에 한 여인이 먼저 소쩍새의 우는 소리는 총나라의 자금을 한탄하는구나. 그러자 다른 여인들이 물었다. 아니, 어찌하여 총나라가 작다는 것이오? 내 일찍이 듣기로 옛날에 총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너무 작고 힘이 없어 망하는 바람에 그것을 한탄한 황제가 소쩍새가 되어 소촉 하고 운다고 하지요. 그러자 다른 여인이 실한 모름지기 자기의 뜻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니 어찌 옛날 일을 들어 채울 것이오. 그러니 나는 소쩍새의 우는 소리는 소치 작다함을 한탄하는도다. 어째서 소치 작다는 것이요? 우리 집 소치 작아서 한인데 그러니 소쩍새가 지금 소짝하고 우는 것 같지 않소이까? 라고 말하자 가만히 듣고만 있던 세 번째 여인이 무릎을 탁 치며 말하길. 이 새가 우는 것을 들으니 조짝조짝 하는구나. 그러자 다른 여인들이 물었다. 어째서 조짝조짝 하고 우는 것이요? 우리 남편의 물건이 너무 작은 게 한인데 그래서 이 새가 조짝조짝하고 우는 것 같아 그러는 거지요. 이때 옆에 있던 나이 많은 여인이 지금 내가 들으니 소쩍새가 조쩌조쩌 하고 우는구나. 그러자 다른 여인들이 물었다. 아니, 어째서 조쩌조쩌 하고 우는 것입니까?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조 딸린 영감 하나 달라고 조쩌조쩌 하고 우는 것이요. 옛날 어느 고을에 신임 사또가 부임하고 나서 첫 번째 할 일을 이방이 일러주었다. 사또, 먼저 해야 할 일은 효부 효자 표창이옵니다. 전임 사또가 이미 다 뽑아놓은 일이니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몇 마디씩 칭찬의 말을 하고 준비한 상품을 주시면 되는 일이옵니다.
이에 이방이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 명단에 적힌 대로 호명하였다. 효자상 까마골 이팔복은 앞으로 나오너라. 이방이 목을 뽑아 길게 소리치자 수더분한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왔다. 이에 이방이 효자의 효행을 사또에게 설명했다. 이번에 효자상을 받을 까마골 이팔복은 아침 저녁으로 나락을 손수찌어 기지를 해 언제나 햅쌀밥같이 차진 밥을 그 아버지 밥상에 올리는 효자이옵니다. 이에 사또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듣던 대로 내가 이 고을에서 가장 효심이 지극한 진정 효자로구나. 사또의 칭찬에 팔보기가 머쓱한 듯 말했다. 효심이 지극하다니 당치 않으십니다. 저는 그저 자식으로서 제 할 도리를 다했을 뿐입니다. 그저 돌아가신 어머님을 대신해서 매 끼마다 따뜻한 밥을 지어드리고 빨래해드리고 잠자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돌봐드렸을 뿐입니다. 사또가 칭찬을 하고 상품으로 나락 한 섬을 내렸다. 그래, 아버지 연세는 어떻게 되는고? 65이옵니다. 어머니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연세는 어떠했는고? 네, 42이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아버지는 이날 이때까지 호라비로 계셨느냐? 네, 그러하옵니다. 대답을 들은 사또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벼락 같은 고함을 지르며 아니, 이런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을 봤나? 여봐라, 내린 상품을 모두 거둬들이고 이놈을 형틀에 묶어 볼기를 매우 치렸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사또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 천하의 불효막심한 놈아, 나이 40에 홀로 된 아버지에게 참한 과부라도 하나 보쌈에 들이지는 못할 망정 이날 이때껏 호라비로 늙히다니 내 놈이 그러고도 효자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이에 팔보기가 억울한 듯 말했다. 아이고 사또, 우리 아버지는 나이 30대 나무하다가 도끼질을 잘못해 고자가 되었는걸요. 옛날 한 삼촌과 조카가 함께 한양으로 길을 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어느 주막에 묵게 되었다. 주인장, 밤이 늦어 그러니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야 되겠소. 잘 오셨습니다요. 마침 우리 부부가 쓰는 방 옆에 빈 방이 하나 남았는데 거기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도록 조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옆방에서 주막 주인 부부가 갖가지 재주를 쓰면서 격렬하게 정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조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손으로 삼촌을 잡아 흔들었으나 삼촌은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였다. 이튿날 조카가 삼촌에게 삼촌, 간밤에 이러이러한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혼자 들었어요. 아니 뭐야? 그럼 왜 나를 깨워서 함께 듣지 않았느냐? 하고 묻자 조카가 그 말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삼촌이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하고 말하자 삼촌은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주막집 여주인 미모가 상당하던데 아쉽다 아쉬워. 그럼 우리 오늘 하루만 더 묵어서 나도 그 짓을 하는 소리를 들어보고 가야겠구나. 내 오늘 밤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려야겠군. 그래서 둘은 하루를 더 묵기로 하였다. 그런데 밤이 깊어갔으나 아무 소식이 없자 삼촌은 잠시 눈을 붙인다는 게 깜빡잠이 들고 말았다. 마침 이때 옆방에서 주인 부부가 정을 나누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이에 조카가 삼촌을 흔들며 삼촌, 삼촌, 얼른 일어나 보세요. 주막 부부가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삼촌은 잠결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큰 소리로 뭐라고? 주인 부부가 그 일을 정말 시작했단 말이냐? 아이고, 우리 때문에 손님들이 잠을 못 자니 이제 그만하고 잡시다. 주막 부부는 분위기가 깨어져 일을 그만두었다. 이에 화가 난 삼촌이 큰 소리로 이런 젠장, 숙박비와 밥값을 이틀치나 물었는데 오늘도 못 듣다니 정말 분하다 분해. 다음 날 삼촌과 조카가 주막을 나서는데 주막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손님,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 오늘 하룻밤 더 묵고 가시지요. 어느 마을에 색을 밝히는 처녀가 있었다.
어느 날 처녀는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큰 소중이를 가진 신랑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점쟁이를 찾아가 물어보았다. 목소리가 가느다란 남자를 만나면 틀림없이 큰 소중이를 가지고 있을 것이야. 여자는 어찌저찌하여 인물도 준수하고 괜찮은 남자 중에 특히 목소리가 가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다. 그런데 밤에 그것을 할 때마다 남편의 가느다란 목소리는 정말로 못 들어줄 지경이었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라, 황홀해 죽겠네. 아내는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흥이 다 빠져버려 더 이상 진도를 나가기가 어려웠다. 이제 그만합시다. 도저히 못 들어주겠네. 고민 끝에 보이는 남편과 상의를 하고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그거 할 때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다는 말이군요.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소중이를 조금 잘라내야 합니다. 부인이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말했다. 당신의 정, 내 목소리가 듣기 싫다면 까짓것 당신을 위해 조금 잘라내도 상관없어. 그렇게 의원은 남편의 소중이를 조금 잘라버렸다. 그리고 나서 부부는 다시 밤일을 하게 되었다.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부인은 남편의 목소리가 굵직해져 듣기 좋긴 한데 소중이가 작아져 전처럼 흥이 나지 않았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전보다 더 못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편의 목소리가 가늘어도 좋으니 의원을 찾아가 다시 원래대로 소중이를 붙이기로 하였다. 그렇게 다음 날 의원을 찾아가 물었다. 의원 날이 전처럼 흥이 나지 않아서 그러는데 아무래도 저번에 자른 것을 다시 붙여야 하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소중이를 붙여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의원이 당황하며 말했다. 안 됩니다. 그것만은 절대 안 돼요. 다시 못 붙여요.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양반 갑수는 오늘도 마누라에게 잔소리를 듣는데 여보, 살 다 떨어졌어. 가서 장사라도 하던지 아니면 도둑질이라도 하시오. 허구한 날 책만 보지 마시고 과거에 10번이나 떨어졌으면 이제 그만 포기하시오. 양반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던 어느 날 갑수는 오랜만에 친구 만길이를 만나 한잔하는데 내 매번 자네에게 얻어먹어 미안하이. 친구끼리 미안할 게 뭐 있나? 여유되는 놈이 사면 그만이지. 근데 갑수 자네 얼굴이 왜 그리 어두워 보이는 겐가? 왜긴 왜요? 집에 있는 멧돼지 때문이지. 재수 씨가 왜 그리 순하디 순한 여인이? 순하긴 그건 10년도 더 된 신혼 때나 그랬지. 그땐 그냥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누우라면 눕고 엎드리라면 엎드렸는데 지금은 그냥 한 마리의 사나운 야생 멧돼지라네. 나 무서워 죽겠네. 그나저나 자네 재수 씨는 그렇게 자네한테 순종한다며. 집에 오면 발도 씻겨주고 밤새 봉사해주고 비결이 도대체 뭔가? 우리 마누라도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지. 그러니까 그거 말하자면 좀 복잡하긴 한데 내 친구 중에 창식이라고 있거든. 그놈에게 어찌 다리 건너 겨우겨우 의원 한 명 소개받았다네. 그런데 그 양반이 그 무엇이냐 궁중 어휘까지 지낸 양반이라 한번 질려보려면 몇 달은 기다려야 한다고. 그래서 창식이한테 부탁해서 어렵게 겨우 만났지. 그런데 꼭 마누라랑 같이 오라고 해서 같이 갔거든. 그랬더니 그 의원이 내 마누라에게 부인이 자꾸 바가지 긁고 말 안 들으면 남편 정력이 날이 갈수록 감퇴하고 얼마 못 살 것이라고 하니 그날 이후로 순한 강아지가 됐지 뭐야. 역시 궁중 어휘까지 지낸 의원의 말이니 믿을 수밖에 없겠군. 이봐 친구, 나도 그 창식이란 친구 좀 소개시켜주게. 근데 자네는 좀 힘들 텐데. 아니 친구끼리 야박하게 왜 그러나. 소개는 시켜줄 수 있는데 근데 상담비만 50냥인데 자네 돈 있는가? 옛날 어느 고을에 사는 허대감은 결혼한 지 10여 년이 넘도록 아이를 가지지 못했다. 오늘 밤도 부부는 용하다는 의원에게 처방받은 비싼 보약을 다려먹고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하는데 약값이 장난이 아니구려. 그렇게 약을 먹고 7일마다 합방하기를
7차례나 치루었으나 부인은 입덧을 하지 않았다. 허대감은 한숨을 토하며 아이고, 기어코 대가 끊기는구나. 내 죽어 저승에 가서 무슨 낯으로 조상님들을 대할꼬. 이에 부인이 대감에게 말했다. 대감, 제가 이 집안에 들어와 출산을 못하니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첩을 들여 대를 잇도록 하십시오. 이에 대감은 좋아라 하며 젊은 첩을 구해 열심히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었다. 어느 날 부인이 대감에게 말했다. 대감, 청양산 겸비암에서 30년간 돌을 닦은 용한 도사가 있다는데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도사를 만나고 태기의 효험을 본 안악들이 많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것저것 안 해본 것이 없는 터라 허대감 부부는 겸비암의 조그만 암자로 향했다. 도사가 말하길 내보아하니 부인이 기가 약해서 그러는 것이니 앞으로 7일간 나에게 기치료를 받아야만 할 것입니다. 기치료라니 그게 무엇입니까? 설명해도 모를 것이니 알 필요 없소이다. 그리고 내보아하니 남편은 잡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으니 7일간 동굴에 들어가 수양을 하는 것이 좋겠소이다. 그렇게 부부는 7일간 기치료와 수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후 10달이 지나자 기적처럼 달덩이 같은 아들을 낳았다. 네, 드디어 조상님들을 볼 면목이 생겼소이다. 그건 그렇고 도사님이 말한 방법대로 해서 그런지 아이가 꼭 도사님을 닮은 것이 참 신기하네 그려. 옛날 어느 마을에 80이 다 된 노인이 갓 20을 넘긴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은 했지만 소중이가 잘 작동이 되지 않아 걱정이었다. 아니, 이놈의 소중이가 왜 말을 안 듣는 것이냐? 그래서 며칠 후 노인은 한약방을 찾아갔다. 저기, 의원 양반, 이거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운데 내가 젊은 처녀와 결혼을 했는데 아무래도 잠자리가 잘 되지 않아 걱정인데 뭐 좋은 방법이 없겠어? 그 말을 들은 의원이 말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나이가 많으시니 아무래도 밭일을 하시자면 무리가 따르겠지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기가 막힌 환약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밭일이 생각나실 때마다 충분한 물과 함께 3알씩 드시도록 하십시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으로 약을 사서 돌아갔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약방을 찾은 노인이 의원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의원 양반. 저번에 내가 사간 그 약 말이오.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약만 먹으면 피곤하고 졸린단 말이오. 이게 어찌된 영문이오? 그 말을 들은 의원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약은 밭일 대신에 먹고 그냥 푹 주무시라고 드린 약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새로운 기생향어리가 그 짓을 심히 즐기고 남자의 그것이 크면 클수록 좋아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칠복이와 덕파리도 그 기생을 한번 품어보려고 노리고 있었다. 이보게, 덕파리 자네 그거 아는가? 향월이 말이야. 남정네를 아주 물고 뜯고 잡아먹는다고 하던데. 알고 말고. 나도 노리고 있는데 기회가 영 안 오네. 나한테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 누가 먼저 품어보나 내기나 한번 해볼까? 어떻게 말인가? 만일 그 기생을 만나면 내가 자네를 망아지압이라고 부르겠네. 아니, 뭐라고?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린가? 바로 자네 아랫도리가 말에 그것과 같이 크다고 말하는 것일세. 그러면 향월이가 그 소리를 듣고 자네에게 흠뻑 빠지지 않겠는가? 옳거니 그거 참으로 좋은 생각이구먼. 그리고 자네는 마찬가지로 나에게 구렁이압이라고 말해주게. 뭐시라? 구렁이압이? 나 역시 구렁이만큼 그것이 크다는 뜻일세.
그러면 그걸 들은 향월이가 환장하지 않겠는가? 이에 덕파리는 좋아하며 좋아, 그렇게 하도록 하세. 자네 머리는 참 비상하다니깐. 그리고 며칠 후 둘은 저작거리에서 향월이와 마주치게 되는데 오, 저기 향월이가 오네. 어서 준비하시게. 이봐, 덕파리, 이 망아지 아비야. 친구, 왜 나를 망아지 아비라고 부르는 건가? 그때 칠복이는 장난이 치고 싶어 말을 꾸며내는데 그거야, 자네가 암컷 말만 보면 환장하고 앵겨드니 말이야. 무엇이라?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그 말에 화가 난 덕파리도 맞받아치는데 그러는 칠복이 자네는 구렁이만 보면 환장하고 앵기니 구렁이 아비가 아닌가? 이에 향월이가 인상을 쓰며 말하는데 아니 뭐라고? 세상에 뭐 저런 짐승보다 못한 사내들이 다 있어. 그리하여 두 사내는 기생을 품어보지도 못하고 헛된 별명만 얻고 결국 마을에서 쫓겨났다고 한다. 판서댁 마님이 하루는 배가 남산만하게 부풀어 오른 자기 몸종을 불러 앉혀놓고 전에 없던 엄격한 어조로 꾸짖었다. 내 그렇게도 사내놈들을 조심하라 일렀거늘. 못된 행실로 애까지 배웠으니 너를 더 이상 내 집에 둘 수가 없느니라. 당장에 보따리를 싸거라. 마님의 꾸중의 몸종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흐느껴 올 뿐이었다. 그런데 한바탕 꾸짖고 난 마님의 심경도 썩 편치가 못했다. 일도 잘하고 그렇게 잘 따르던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다 내가 순진하여 사내들 꿰매 속아 넘어간 탓이니라. 마님은 이렇게 말하고 나자 몸종이 무척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그래 당장 이 집을 나가면 어디 갈 데는 있느냐? 몸종의 묵묵부답에 마님이 고쳐 말했다. 이 집을 나가기 싫거든. 너를 이 꼴로 만든 그 작자가 누군지 어디 이름이나 한번 내봐라. 순간 몸종의 안색이 파랗게 질렸다. 마님, 그것만은... 대답 못한다는 이 말이렸다. 좋다. 어느 쪽을 택하든 그놈을 대던가 아니면 보따리를 싸던가. 마님, 정말입니다. 그것만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요. 누구의 아이인지는 정말 저도 모르는걸요. 당차는 소리. 너를 이 꼴로 만든 그놈을 모른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 누구냐? 삼식이 놈이냐? 몸종이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다. 마님, 신내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아이를 낳아봐야 알겠습니다요. 마님의 언성이 다시 높아졌다. 아니, 요만큼한 것이 그래도 나를 속이려고. 그게 아닙니다. 마님. 당장에 밝히래도. 마님의 추궁에 몸종이 하는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만약 아기가 앞으로 나오면 도련님 아기고 뒤로 나오면 대감님 아기일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학식이면 학식, 재력이면 재력, 모든 면에서 완벽한 선비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선비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중이가 너무 작다는 것이었다. 선비는 용한 의원을 찾아다니며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선비는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고 무당은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다. 밤 12시에 뒷산 약수터에 가면 도깨비가 나타나는데 그 도깨비에게서 좋아, 라는 말을 들으면 소중이가 커질 수 있어. 그래서 선비는 무당의 말대로 밤 12시에 약수터에 갔는데 과연 도깨비가 나타났다. 선비는 도깨비가 좋아한다는 술을 내밀며 도깨비님, 부디 이 술을 드십시오. 라고 말하니 도깨비는 기뻐하며 좋아. 라고 하며 술을 받고는 사라져버렸다. 다음날 선비는 무당의 말이 사실인지 소중이를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세상이 정말로 소중이가 커진 것이었다. 선비는 뛸 듯이 기뻤다. 하지만 선비의 소중이는 워낙 작았기 때문에 평균 사이즈가 되려면 한 번 더 도깨비를 만나야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다음날 밤 12시 선비는 다시 도깨비를 찾아갔다. 선비는 도깨비가 좋아하는 메밀목을 내밀며 도깨비님, 부디 이 메밀목을 드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도깨비는 기뻐하며 좋아. 라고 하며 메밀묵을 받고는 사라져버렸다. 이제 선비는 웬만큼 만족할 만한 사이즈의 소중이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일생 동안 소중이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기 때문에 선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깨비를 만나보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도깨비가 좋아한다는 돼지고기를 준비해 도깨비에게 내밀었다. 도깨비님, 부디 이 돼지고기를 드십시오. 그러자 도깨비가 말했다.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짱 좋아. 대박 좋아. 난 돼지고기를 가장 좋아한단 말이야. 그리고 다음날 선비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선비는 큰 뱀에게 깔려 죽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잣집 딸 옥순이와 그 집 머슴인 칠복이는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다. 둘은 서로를 마음에 품고 있었지만 결국 신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그러던 어느 날 옥순이가 혼례를 앞두게 되었다. 아씨, 시집 안 가면 안 되나요? 그게 어디 내 뜻대로 되겠니? 너도 우리 아버지 성격 잘 알잖니? 나도 너무 힘들구나. 아씨를 참말로 사랑했습니다요. 다음 생에는 꼭 부부가 되어 다시 만나자고요. 칠보가, 우리 그냥 멀리 도망갈까? 안 돼요. 그러다 잡히면 아씨는 혼나고 끝나지만 저는 멍석말이 당해 병신될 게 뻔하구만요. 그때 마침 별똥별이 떨어지는데 아씨, 별똥별이에요. 별똥별에 대고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렇게 둘은 소원을 빌게 되었다. 우리 아씨 평생 결혼 못하게 해주세요. 아씨, 무슨 소원을 빌었어요? 글쎄, 나는 칠복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라고 빌었지. 너는 무슨 소원 빌었는데? 아씨와 마지막으로 뜨거운 밤을 보내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그렇게 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뜨거운 거사를 치르게 되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50년이 지난 어느 날, 야, 칠보가 너 일로 와봐. 예, 아씨, 부르셨습니까? 내가 뒷간 청소 깨끗이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지나갈 때마다 냄새 나잖아. 아씨, 정말 죄송합니다. 네 놈이 개떡 같은 소원 빌어서 내가 지금까지 시집도 못 갔잖아. 넌 무덤에 누울 때까지 고생해야 해. 알았어? 이런 제기랄 그냥 솔직하게 한 번 주고 시집가라고 빌걸 아주 인생 꼬였구먼. 그런데 아씨, 이제 그만 사실대로 말해주시지요.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소원을 빌었길래 50년 동안 내 몸이 말을 안 듣는 것입니까? 그 말에 아씨가 말하길, 그거야 네가 다른 여자 못 만나게 다시는 아랫도리를 세우지 못하도록 빌었지.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중년의 기생이 읍내 5일장을 갔다가 모자를 새로 사게 되었다. 요즘엔 손님도 거의 없고 기분도 우울했는데 모자를 새로 사고 나니까 기분이 좀 나아지는군. 그렇게 모자를 산 후 고개를 넘어 돌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골짜기에서 돌풍이 불어왔다. 깜짝 놀란 기생은 넘어지지 않으려고 손으로 나무 기둥을 붙잡았다. 아이고, 갑자기 웬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부냐? 그때 바람이 한 번 더 강하게 불자 이에 기생은 다른 한 손으로 쓰고 있던 모자가 날아가지 않도록 꽉 부여잡았다. 아이고, 내 모자 날아가겠네. 그때 마침 한 사내와 아들이 그 옆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기생 쪽으로 더욱 거세게 불어 기생의 치마가 날려 온 사방에 기생의 은밀한 부분이 다 보이게 들춰지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기가 매우 민망해진 사내가 이렇게 얘기했다. 저기 이보시오. 그 모자를 붙잡지 말고 치마를 좀 잡는 게 어떻겠소? 그건 민망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되지 않소? 그러자 기생이 말하길, 이보시오,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사람들이 쳐다보는 밑에 것은 40년도 넘은 중고이지만 이 모자는 오늘 장터에서 새로 산 새 것이란 말이오. 기생의 대답에 사내가 할 말이 없어 멍하니 있자
옆에 있던 아들이 말하길. 아버지, 저 아줌마 가랭이 사이에 송충이가 잔뜩 붙어 있는데 좀 떼어주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인심 좋기로 소문난 대감댁 마님인 춘자가 있었다. 그녀는 여종 사머리를 무척이나 아꼈는데 그나저나 사머리 이것이 시집을 잘 가야 할 텐데 내가 한번 어떻게 엮어줘 볼까? 예, 사머라, 이리 좀 와보거라. 네, 안방마님. 부르셨습니까? 너 혹시 만나는 사내가 있느냐? 아이고, 마님. 저는 이제껏 남정네 꼬랑내 한번 못 맡아봤습니다. 아이고, 이런 순진한 것. 그래, 너는 어떤 사내가 좋더냐? 너도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냥 밥 잘 먹고 일 잘하고 저한테 잘해주면 그걸로 충분합니다요. 으이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예로구나. 남정네는 자고로 밤에 불끈불끈해야. 아니다. 내가 한번 알아보마. 춘자는 착실한 머슴인 칠복이와 덕파리를 부르는데 그래, 너희 둘은 일도 잘하고 돈도 착실하게 모았을 것이고 이제 장가만 가면 되겠구나. 아이고 마님, 괜찮은 처자가 있어야 가지요. 내가 너희 둘 중에 한 명에게 사머리를 보내줄 생각인데. 마님, 정말입니까요? 그럼 정말이고 말고. 내가 남정네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칠보가, 너는 밤에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자세가 몇 개라고 생각하느냐? 아, 저는 남자가 위로 엎어지는 하나밖에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 그러냐? 순진한 녀석. 그럼 덕파라, 너는 몇 개라고 생각하느냐? 아, 방금까진 40개였는데 칠복이 말을 들으니 41개가 되네요. 뭐라고? 그렇구나. 그래, 그렇다면 결정 났다. 그럼 먼저 덕파리는 오늘 밤에 몰래 내 방으로 건너오도록 하거라. 허풍이면 혼날 줄 알거라. 그리고 칠복이는 모레 사머리를 만날 준비하고 내일 밤에는 너도 내 방으로 건너오너라. 딸의 혼사를 앞둔 김대감댁 부인이 혼자 고민을 하다가 마침내 대감과 상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대감, 아무래도 사위될 사람의 코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별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네. 코가 좀 크면 어떤가? 아니, 코가 크면 그것도 크다고들 하잖아요. 혹시 우리 애가 그것 때문에 너무 시달리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그건 괜한 소리요. 그런 건 다 미신이요. 하지만 그래도 말이죠. 이쯤 되자 대감도 은근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허참, 그렇다고 장인 체면에 내가 그걸 보자고 할 수도 없고. 이때 아내가 무릎을 탁 쳤다. 옳지. 이러면 어때요? 5월이 년을 시켜서 한번 알아보는 것이. 5월이가 워낙 그 방면에 도가 트여 있는 아이니까. 그런 방법이 있었군. 대감 부부는 곧 5월이를 불러 앉히고 약간의 돈을 쥐어주며 그 일을 부탁했다. 5월아, 네가 이렇게 저렇게 좀 해주어야겠다. 예, 주인마님. 알겠습니다요. 그렇게 해서 5월이는 대감의 사위될 남자와 무사히 하룻밤을 보냈다. 이튿날 아침, 마님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5월이를 불러와 물었다. 그래, 해보니 어떻더냐? 그 말에 5월이는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마님, 염려 붙들어 매십시오. 그래?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리 크진 않더냐? 그러자 5월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뭘요? 그것의 크기가 딱 대감마님 정도밖에 안 되던걸요. 옛날 어느 시골에 한 노파가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늦게 둔 딸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이 딸이 자라서 시집갈 나이가 되었지만 머리도 좀 모자라고 가정 형편도 어렵고 하여 마땅한 자리가 나지 않아 아직 시집을 못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노파를 불러서 말했다. 어머니, 참 이상한 일이 있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얘야, 무슨 일을 가지고 그러느냐?
이 애미한테 속히 이야기해 보려무나. 노파는 딸이 무엇인가 숨기는 것 같아 다가가 물었다. 그러자 딸은 약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오줌을 누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그 소리가 졸졸졸졸 하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리가 변해서 콸콸콸콸하고 소리가 난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병이라도 생긴 건지. 그러자 노파는 갑자기 놀라면서 눈을 부릅뜨고 말소리를 높여 딸을 꾸짖는 것이었다. 너 그게 정말이냐? 바른 대로 말해야 한다. 너 어떤 남자와 어미 몰래 함께 밤을 보낸 것이냐? 이 어미를 속이지는 못할 것이야. 어서 바른 대로 말하거라. 이에 딸은 손뼉을 치고 감탄을 하면서 어머머, 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무당 같은 줄은 몰랐어요. 어찌 그렇게 잘 알아맞히나요? 정말 용하십니다, 용해. 하며 이어 말하길. 사실은 제가 옆집 칠복이랑 사랑에 빠져 속살을 맞대는 그런 관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이거사 나도 다 경험해봐서 알지. 아니, 뭐라고요? 그럼 어머니도 칠복이랑 밤을 보냈나요?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의원이 있었는데 평생 웃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이에 마을 사내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우리들 가운데서 누가 암흑의 의원을 웃게 하면 크게 한 턱을 내기로 하자. 약속을 어기지는 않겠지. 하고 다른 사내가 말하였다.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만약 못 웃기게 되면 반대로 한 턱을 쏴야 할 것이야. 하고 사내들이 말하니 한 사내가 곧 수건으로 왼손을 겹겹이 싸매고 친구들과 함께 의원의 집으로 찾아갔다. 의원이 사내를 보고 물었다. 그래, 무슨 일로 왔는고? 하고 물으니 사내가 눈썹을 찌푸리면서 아무래도 아내의 병이 중한 것 같아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 병세가 어떠한지고? 하고 의원이 묻자 그러니까 무엇하고 형언할 수도 없는 속병이 제 몸에 있습니다. 사내의 이 말은 도통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괴이하게 생각한 의원이 아니, 아내의 병이 자네 몸에 있다니 그게 무슨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닌가? 제가 어떻게 농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내는 이렇게 말하고서는 왼손을 펴 겹겹이 싸맨 곳을 풀어보이니 손바닥에 큰 종기가 있었다. 의원은 괴상하게 여겨 아니, 손바닥에 종기가 무슨 아내의 병이란 말인가? 하고 묻자 사내가 말하기를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하여 아직도 장가를 들지 못해 음욕이 일 때마다 항상 왼손으로 손장난을 하여 왔는데 이제 손바닥에 종기가 나서 손장난을 못하여 음욕을 풀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게 어찌 아내의 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시치미를 떼고 말하니 의원이 웃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내며 야, 이놈아! 나는 40년째 손장난 중인데 아무런 병도 안 걸리던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냥 오른손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여 사내는 하는 수 없이 친구들에게 한턱을 쏘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린 부인이 있었는데 음양의 이치를 아직도 알지 못하여 남편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어린 신부를 맞았더니 음양의 이치를 몰라 그 짓을 못하니 답답하기가 그지없구만.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옳거니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답답해하던 남편은 어떤 계략을 생각하고 방으로 급히 들어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빨리 내 외출복을 내오시오. 아니, 외출복을 입고 어디로 가시려고요? 하고 아내가 물었다. 이에 남편이 말하길. 건넌 마을에 사는 박씨 알지? 그 친구 부인이 남편을 멀리하더니 그만 거시기 가운데 쥐의 귀가 돋아나더니 얼마 안 있어 죽었다는군. 그래서 지금 문상하러 가야 하오. 그 말에 부인이 얼굴빛이 변하며 말하길. 여보,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고 치마를 들치고 속옷까지 내려 겨우 머리를 밑으로 구부려 자신의 거시기를 자세히 보니 과연 쥐의 귀와 같은 것이 그 가운데에 있었다. 부인은 크게 놀라 황급히 남편에게 말하길. 이를 어쩌면 좋소. 나도 거시기에 쥐의 귀가 돋아났어요. 아니, 그러면 지금 다른 사람 문상하러 갈 시간이 없구려. 얼른 당신 병부터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니오? 하자 이에 아내가 말하길. 아니에요.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문상 갔다 오세요. 우리 집은 고양이를 키우니 걱정 없어요. 옛날 한 거지 소년이 추운 겨울날에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과부가 사는 집 앞에 와서 덜덜 떨면서 주인 아주머니 계시나요? 불쌍한 거지인데 밥 좀 주세요. 그 꼴을 본 인정 많은 과부가 측은해하며 어메, 짠한 거. 얘야, 오늘은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자고 가거라. 하면서 소년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는 씻기고 나서 자기가 혼자 자는 따뜻한 방에서 밥을 먹이고 같이 자게 해주었다. 그런데 과부가 밤중에 자다가 몸이 이상하게 느껴져 잠을 깨니 소년이 옷을 벗고 과부의 배 위에 올라가 속꼭 가랑이를 헤치고는 풋고추 같은 연장을 과부의 몸속에 밀어넣고서 왔다 갔다 하며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에 놀란 과부가 두 손으로 소년의 옆구리를 꽉 붙잡으면서 꾸짖었다. 야, 이 어린 거사! 왜 내게 이런 무례한 짓을 하는 것이냐?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고발해 내 죄를 단단히 물어야겠다. 그러자 소년은 멈짓하며 몸에 힘을 빼고 아주머니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만 그치고 빼서 내려가겠습니다. 제발 고발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슬그머니 내려가려 했다. 그러자 과부는 얼른 소년의 허리를 힘차게 끌어안고 흔들면서 말했다. 이놈아, 그렇게 내 마음대로 넣었다가 도로 빼가면 더 무서운 포도청에 고발해 볼기를 맞게 하겠다. 이 말에 소년은 작은 소리로 아주머니, 그럼 빼지도 못하고 이대로 있을 수도 없고 어찌 해야 하나요? 라고 말하자 과부가 말하기를. 이놈아, 넣었다 뺐다 하면 되지. 무슨 대수냐?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촌사람이 아내를 맞이해 새 신랑이 되었는데 이웃의 해악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신랑을 속여 말하기를. 내가 장가간 후에 너의 처가에서 내가 고자라는 소문이 났으니 어찌 억울스럽지 않는가? 후일에 장인이 한번 보자고 하면 곧 그것을 꺼내 세워가지고 보여서 그 의심을 풀어야 하네. 그러자 신랑이 말하길.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겠소? 그 이웃 사람이 이번에는 장인을 만나 말했다. 영감님 사위는 퉁소를 잘 부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듣자고 하면 꼭 들려줄 터이니 후일에 한번 청하여 반드시 한번 보자 라고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장인은 사위가 퉁소를 잘 부는 재주가 있다며 몹시 기뻐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이 이웃 사람 몇몇과 점심을 같이 한 후에 말했다. 내 사위가 퉁소를 잘 부는데 오늘 한번 처음으로 다 같이 들어봅시다. 하여 장인이 사위를 불러 손님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위에게 말했다. 자, 한번 보자. 그러자 사위가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하고는 바지를 벗고 물건을 꺼내서는 사람들에게 크게 보여주었다. 내 비록 크기는 좀 작지만 고자는 아니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이를 보고 크게 놀랐고 장인은 무안해하여 말하길. 아이고, 무색하고 무색하다. 하니 사위가 말하기를. 아니, 붉으면서 검은 빛깔이 있는데 어찌 무색하다 하십니까? 이때 옆에 있던 한 아이가 말하길. 그런데 내 거보다 조금 작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색을 무척 밝혔다.
여보, 나왔소? 어서 작은 방으로 들어오시구려. 남편은 나갔다 오면 집안에 사람이 있건 없건 부인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그 짓을 한번 해야만 했다. 이에 부인은 민망하여 남편에게 서방님, 혹시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한 잔 마시자 라는 말로 신호를 하시면 제가 곧 작은 방으로 들어가겠으니 당신이 한참 후 그 뒤를 따라 들어오면 사람들은 술 한 잔 마시는 줄만 알 따름이지 어찌 그걸 하는 줄 알겠습니까? 옳거니 그거 좋은 생각이요. 하고 그로부터 그걸 하고 싶으면 한 잔 마시는 것으로 약속하였다. 하루는 장인이 왔는데 밖에서 돌아온 사위가 건성으로 몇 마디 인사를 한 후 부인에게 부인, 한 잔 마시는 것이 어떻겠소?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니 부인이 곧 따라 들어가는 것이었다. 상을 다 차리면 나를 부르겠지. 그런데 얼마 후 두 사람이 그냥 나오는데 두 사람의 얼굴이 모두 불굴의 홍조를 띠고 있었다. 이에 장인이 노하여 집으로 돌아와 장모에게 세상에 딸이란 남만도 못한 것 같소. 당신도 이제부터는 딸년 집에 가지 마시오. 이에 장모가 궁금해 물으니 아니, 무슨 까닭이요? 내가 술을 좋아하는 건 딸년도 잘 알고 있는데 술을 작은 방에다 담궈 놓고 저희 내외만 들어가 마시면서 나에게는 한 잔도 권하지 않으니 세상 천하에 어찌 이리 몰인정한 딸 자식이 있겠소. 그러니 이제 절대로 딸네 집에 가지 마시오. 이 말을 들은 장모가 남편이 없는 틈을 타 딸네 집에 살짝 가서 딸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크게 노하셨다.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노하셨어요? 저번 날 내 아버지가 왔을 때 너희 내외가 작은 방에 들어가서 너희들끼리만 술을 마시고 아버님께는 한 잔도 권하지 않았다고 크게 노하고 계신다. 이 어리석은 거사, 아무리 서방이 좋아도 눈치껏 해야지. 이에 딸이 말하길 아버지는 잘 알지 못하셔서 그래요. 본래 그 일은 여차여차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실제는 술이 없었어요. 만일 술이 있었더라면 어찌 드리지 않고 기다리게 했겠습니까? 이 일을 아버지께 잘 말씀드려서 노여움을 풀게 해주세요. 하고 말하니 장모가 집으로 돌아와서 장인에게 말했다. 내 오늘 딸네 집에 갔다가 전번 일의 자초지종을 알아가지고 왔지요. 일이 여차여차해서 그리 되었을 뿐 실제로는 술이 없었다고 합디다. 하니 그 말을 들은 장인이 내 미처 그걸 몰랐군. 딸내 부부의 방법이 실로 묘하니 나도 지금 한 잔 마시는 게 어떠하오? 하자 장모가 자리를 폈고 일이 끝난 후에 장모가 영감, 한 잔 더 하시지요. 당신 술 좋아하잖아요. 허허, 아니요. 늙은 탓에 이제는 한 잔 술에도 크게 취하는구려. 하니 장모가 아쉬워하며 그럼 할 수 없구려. 매일 한 잔씩 마실 수밖에. 옛날 한 재상이 있었는데 소중이가 너무 작아서 10세 된 아이 정도의 크기였다. 그래서 재상은 늘 이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부인은 모든 남자들의 소중이가 다 그 정도려니 생각하고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런데 하루는 임금의 행차가 마침 그 재상집 앞길을 지나가게 되었다. 호기심이 생긴 재상 부인은 집 담장에 붙어있는 작은 누각에 올라가 담장 너머로 행렬을 구경하려고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침 그때 행렬에 참가하고 있던 한 군졸이 갑자기 대열에서 뛰어나와서는 부인이 내려다보고 있는 그 담벼락에다 대고 소변을 보는 것이었다. 아이고 시원하다. 참는다고 죽을 뻔했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군졸의 소중이가 엄청나게 길고 큰 것이 힘차게 뻗어 있는 것이었다. 아니, 세상에 뭐가 저리도 클 수가 있단 말인가. 부인은 자기 남편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소중이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저녁 때 재상이 퇴근하고 돌아와 저녁밥을 먹고 잠자리에 드니 부인은 재상의 소중이를 잡고 수줍은 듯 웃으며 말했다. 여보 대감, 오늘 정말 이상한 것을 보았어요. 임금님 행차 때 말입니다. 호기심에 담벼락 뒤에 숨어서 구경하고 있는데 한 군졸이 담벼락 아래에 와서 소변을 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그 군졸의 소중이가 엄청나게 커서 대감 것과는 너무 달라 이상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재상은 그렇잖아도 평소에 자신의 소중이가 너무 작은 것에 자존심이 상했는데 부인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고 실망스러웠다. 그러나 재상은 위기를 넘겨야 한다는 생각에 시치미를 딱 대고 이렇게 둘러댔다. 아, 부인. 혹시 그 군졸이 얼굴이 좀 검고 수염이 나고 몸집이 크고 무섭게 생겼지요? 재상은 대강 보편적인 군졸의 모습을 가지고 말했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에 부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재상은 손뼉을 치며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 군졸은 소중이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커서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요. 소중이가 너무 크다 보니 여자들이 그와 혼인했다가 아파서 모두 도망가 지금껏 호라비로 늙어가고 있다고 하더이다. 부인, 보통의 경우 그렇게 큰 소중이를 가진 남자는 없답니다. 이에 부인이 수긍하며 말했다. 그렇겠지요. 대감 것이 새끼손가락만한데 특별히 다르겠어요? 이렇게 재상은 거짓말로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하늘나라의 여러 선녀 중에서 유독 바람기가 심하고 속세에 관심이 많은 선녀가 있었다. 아, 하늘나라는 너무 따분해. 재미있는 것도 하나 없고. 여기 있는 도령들은 순진해서 하늘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심심해 죽겠네. 그러다 어쩌다 어느 선배 선녀가 지상에서 나무꾼을 만나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고 아들딸 낳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옳거니? 바로 이거야. 그렇게 해서 선녀는 남자를 찾아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지상으로 내려온 선녀는 어느 깊은 산 속에 조그만 연못으로 찾아갔다. 선녀는 듣던 대로 옷을 훌훌 벗어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목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젊고 잘생긴 나무꾼 하나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선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옳지. 드디어 나의 수건을 원없이 풀게 되는구나. 저 잘생긴 나무꾼이 틀림없이 내 옷을 훔쳐가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무꾼은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선녀가 있는 쪽을 슬쩍 한번 바라보더니 다시 도끼로 나무만 패는 것이었다. 뭐야? 아직 날 못 본 거야? 이상하게 생각한 선녀는 좀 더 나무꾼 근처로 자리를 옮기고 다시 기다렸다. 하지만 나무꾼은 선녀를 본 채 만취하고 계속해서 나무만 패는 것이었다. 아니,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기다리다 못한 선녀는 할 수 없이 옷을 주워 입고 나와서 나무꾼에게 다가가 항의했다. 이봐요, 나무꾼 씨. 소문 못 들었어요? 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데 도대체 왜 날개 옷을 감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나무꾼은 당황하며 말했다. 저는 여기 금도끼 준다는 신령님 소문 듣고 왔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어느 날 대감 부인 넷이 정대감 댁에 모여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의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그 장소의 분위기 탓이었는지 남이 들으면 낯이 뜨거워질 정도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먼저 박대감 부인이 말했다. 난 젊은 사내만 보면 그만 온몸이 근질거려 정신이 없어요. 아무래도 난 남자를 보면 온몸을 바치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처럼 기탄 없는 이야기를 들은 송대감의 부인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야기했다. 저를 정신없이 만드는 것은 남자들보다도 술이랍니다. 내 방 장롱 속에는 언제나 감옥노 병을 감춰두고 몰래 혼자 홀짝홀짝 마시지요. 참 그 맛이 어찌나 단지. 그러자 정대감 부인도 지지 않고 말했다. 그러면 저도 부끄러운 버릇을 말씀드리지요. 저는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어요. 남의 집에 가면 그만 저도 모르게 탐나는 물건에 슬쩍 손이 가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지요. 그렇게 부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황대감의 부인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새 부인이 앞으로 나앉으며 물었다.
황대감 부인께선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그러자 황대감 부인이 아주 태연하게 말했다. 물론 제게도 있지요. 저는 남의 힘을 보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지금 같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얼른 가서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아까부터 벌써 궁둥이가 들썩거리네요.